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26일 마지막 주 5월 달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대선 이후에 부동산이 오르니 많이 여러 개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인데요. 이 정책도 지금 뭐 명확하게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전두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선 이후 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하고 수도권 비롯해서 서울이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 대선 이후에 역대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국하고 수도권, 서울 할 것 없이 이제 거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혼동스러우실 텐데 시장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좀 바라는 마음에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6월 거래량의 추이가 앞으로의 시장 신호를 확정할 텐데요. 변수가 있죠. 스트레스 DSR하고 전세 대출이 이제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6월 거래량 추이가 앞으로 시장을 정할 것이다. 방향성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역대 대선과 주택가격 상관관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전두환 때인데요. 전두환 때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78년도에. 그리고 사회 민심이 좀 그래서 흉흉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진행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이제 1980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개포, 고덕, 목동, 상계, 뭐 압구정도 좀 요 뒤 맘때인데요. 이게 이제 연기 신도시에 사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83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실시돼요. 그리고 평당 분양가 이때가 134만 원입니다.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죠. 1981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전세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던지면서 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려고 하니까 3년 거주 5년 보유 강력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잠시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됐다가 85년부터 또 다시 88년 올림픽 특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상승 기류를 좀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하고 상관이 없죠. 이건 뭐 이때 뭐 군사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태우 대선이 있었는데 87년 12월이에요. 3조 호황 시기였어요. 올림픽 특수가 1년간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상승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보수 정권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초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을 2년으로 개정을 해요. 이때도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200만 호 공급 발표를 하죠. 그래서 91년도 이후부터 조금씩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상관없이 대선 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14대 대통령이 됐는데 12월 1개월간 전국 아파트 값이 4.2%, 1년 역시 2.8% 계속.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때도 하락을 했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계속 하락한 거고 이어서 그 뒤에도 주택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 분양가 입주가 이제 91년부터 본격화되고 하면서 이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나다가 98년 IMF 위기 전에 다시 좀 상승을 합니다. 하는데 IMF가 터지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15대 대선에는 선거 직전에 집값이 5.3%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그 97년 이 만때 이제 IMF가 터지니까 97년 말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일단 하락을 합니다. 1년 동안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분양가 자율화부터 뭐 전매자 완화부터 여러 가지 풉니다. 그래서 3년까지도 별 변화가 없다가 4년 차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무조건 뭐 상승한다. 이건 틀린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이것이 이어져서 분양가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몇 년 동안 소득을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득을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주택 부담이 좀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PIR 숫자로 말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의 한 60-70%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외환위기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때 이제 착공을 많이 안 하잖아요. 착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뒤에 입주량이 좀 부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저금리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IMF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4년 차, 5년 차 때는 3%, 5%까지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미 1999년도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여파가 시작돼 가지고 이때까지 쭉 이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요. 또 4년 차에 DTI도 시행을 했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책이 중요한 어떤 주택 시장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의 개념보다는 경제 환경과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MB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 뒤에 2007년 12월 이제 매매가 6.8% 상승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횡보며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안 좋았고 지방은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풀어줍니다. 그 MB 정부가 부동산을 잘 아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반값 주택을 공급을 했죠.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 전세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1억에서 시작했다가 2억 갔다가 좀 펌핑이 되니까 다시 1억으로 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갭 투기가 가능하게 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와서는 3년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한 투자 어떤 프레임이 생긴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집 팔았다 계속 집 3년마다 하나씩 팔고 사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때 이어진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서야 좀 규제를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계속 방치를 했고 게다가 이제 임대사업자 특혜 제도를 갖다 확대하면서 이게 좀 트리거가 됐죠. 사실은 매물 잠김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또 양도세 중과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그 수요 억제 정책을 써가지고는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항상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공급이. 그래서 이 뒤늦게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를 하죠. 이때 이제 가계부채가 여기 보시면 박근혜 때도 둘 다 이 두 정부가 빚을 갖다 방치를 했어요, 사실. 2014년에 1085조, 1451조, 거의 뭐 380조 늘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에도 똑같이 1451조에서 1800조, 한 400조,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아시겠지만 2022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됐죠. 5월에 됐는데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되자마자 이제 주택 가격이 일단 폭락을 하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예견됐던 일이고 그리고 2023년에 13 대책을 바로 던집니다. 이게 이제 또 돈 55조를 풀고 40조를 풀고 이러면서 또 청약지도 완화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썼지만 이 주택 가격은 사실 2023년도, 24년도는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2025년도에는 서울이 좀 상승을 했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이다 보수 정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좀 진정시키고 또 투기나 투자를 갖다가 좀 규제하면 주택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상승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대선 이후에 뭐 대선 앞뒤로 해가지고 뭐 어디가 오른다 내린다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자, 서울 아파트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특례보금자리론 할 때 또 신생아론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49,000 건까지 갔는데요. 요번 달 5월 20일 날 18,000 건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볼 때 한 4만 건 되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단이죠. 왜냐하면 평균 거래량이 5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조정 시기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제가 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선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이 사선이 뭐냐면은 이 꼭지점의 연결점이 이제 내려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거래량이 쭉 이제 내려오는데 그 꼭지점이 좀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어때요? 여기가 이제 19,669건 서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일 때 2만 건 찍었어요. 계속 어마어마하죠 지금하고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영끌할 시절입니다. 15,000건. 그리고 요새 이제 뭐 토지 거래 허가 받다가 정책 대출 금리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55조 이번에 올해는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2,079건데 잘못 썼네. 5월 26일 기준으로 2,079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거래량이 4천에서 5천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9천 건이었잖아요. 3월 달에. 4월 달에는 4,900건으로 줄었고요. 5월 달에는 또 4천 건이다 이러면 힘이 좀 약해진 거잖아요. 그럼 6월이 중요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 7월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이런 흐름이 가계부채를 최상목 총리가 관두기 전에 2월 7일 날인가 발표했잖아요. 가계부채 90%에서 80% 줄이겠다. 그리고 경상 성장률 범위 내에서 대출 총량을 하겠다. 이건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 방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3.8%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 한 5%씩이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줄 겁니다. 심사도 강화된 데다가 그것도 좀 예측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길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인데 요 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4천 건이면 한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023년도에 올라갈 때 힘은 되게 약했고 4년도가 여기였었고 5년도가 조금 더 쳤습니다. 쳤는데 왜냐하면 이 3, 4년 동안 좀 돈을 모았던 분들이 계실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수요가 좀 붙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너무 높아서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권. 지금 이제 포프 현상, fear of overplaying. 나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사도 되나? 그러니까 예전 이때는 어때요, 여러분? 막 달라붙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막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특히 수도권은 뭐 입주 물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하방 힘이 좀 강할 겁니다. 특히 이번 달에 이제 4,600건이에요. 5월 26일자로 예상을 하면 한 8,000건 요 정도 오겠죠. 그러면 이게 5월 달 거래량까지 예측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힘이 좀 약해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좀 말씀드릴 게 이 서울 아파트가 이 시절은 한 135만 채였습니다. 145만 채인데 지금 170한 3만 채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숫자가 30% 늘었으면 거래량도 30% 늘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다운될까? 이 선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저성장 경제 국면이고 게다가 이제 출산율 낮아지고 주택 구매 핵심 연령층이 이제 점점 보이지 않게 줄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게다가 주택 가격의 임계점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대광역시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대광역시 제가 오늘 날짜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제가 좀 뒤로 와야겠네요. 보시면 영끌할 때입니다. 이때가 영끌할 때인데 지금 계속 예전에 어려울 때보다 밑에 선에 있죠. 특히 뭐 대전, 인천 이런 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주, 그죠? 광주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졌죠.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요번 2024년 6월 7월이잖아요. 2024년도에 정책 금리로 쭉 올랐다가 2025년도에 지금 올랐다가 같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월 수준이니까 아마 여기서 한 2배 정도씩 요 정도 선에서 머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지금 평균 이하 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광역시는 다 올해 말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월 이후에. 그래서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을 저는 사실 0.75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은 1.5 적용한다 그랬고요. 지방은 이제 이런 좀 부진을 좀 건설사나 지역 경제를 위해 가지고 0.75로 반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전부 안 해도 수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지방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 제가 볼 때 스트레스 DSR을 잠시 유예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거꾸로 말씀 올리면, 그래서 조금 연말 가을 정도에 좀 매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인데요. 이제 아까 오대광역시를 봤는데 인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천을 따로 뽑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많이 내려왔고, 이게 예상치인데 이 점이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힘이 좀 약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천이 한 2,900건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이 정도 되는데 평균을 살짝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살아나는 힘이, 살아나려고 해도 약하게 자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수요가 붙기에는 이 정도 힘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나면 조금 더 힘이 약해질 거고, 제가 볼 때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이나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더 이상 부채가 주택담보로 인해서 발생하면 내수 정말 타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시고, 인천은 그래서 올 가을부터 좀 매수 어떤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다려도 된다고 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보면 제가 2, 3년 전부터 부산은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1208건인데 잘하면 한 2000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요 정도 선이거든요. 계속 이제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계속 꽤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들은 부산과 경남 일대 여기 뭐 조금 뭐 반짝반짝하지 계속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충분히 내 집 마련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것도 조급함 갖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전세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상승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 주택을 상승 압력이 있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세가 판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확대하면 전세가 이렇게 오릅니다. 그리고 요때 박근혜 정부에서 13년 말 요때 13초에 3억에서 5억까지 또 대출을 확대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불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세 대출이 문제라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 전세 대출의 힘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린 다음에 지금 보시면 67.3까지 왔어요. 평균이. 서울은 지금 54 정도 됩니다. 5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일대는 지금 전세가 비율이 40% 30%대가 많아요. 그리고 강남은 제가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7.3이면 여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은 여기 보실까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중요한 건 70대예요. 다들 지방이, 그죠? 70대 서울만 53.4%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겁니다. 이 KB 통계인데요. KB 주택가격지수에서 전세가 비율이 이렇게 78%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많이. 그리고 이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 대전은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간입니다. 월간. 4월 달에 전세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내리는데 오른 데들은 그럼 앞으로 힘이 있지 않냐. 충남 이런 데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5억이던 아파트, 만약에 5억이라고 그럴게요. 매매가가. 근데 전세가가 4억이면 80%잖아요. 그랬던 것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왜 내려오냐? 매매가가 10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4억이면 40%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올랐다가 지금 60%대 있다가 매매가가 쭉 많이 지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전세가가 뭐 신축 대단지는 조금씩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매매가가 내려오니까 10억인데 전세가가 4억이면 40%지만
이게 매매가가 내려와 가지고 6억이 됐어요. 40%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70-80%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라. 세종 같은 경우는 46.5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가 아직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입주 물량도 좀 있고 주위에 조치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장을 전세값이 이렇게 높다고 또 누가 집값 오른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집값이 내려와 가지고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집값이 80% 수준까지 왔다. 이러면 이제 갭이 줄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적정 수준의 가격이 됐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방은 연말 가을부터는 좀 준비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그동안 2017년부터 계산해 보시면 지금의 주택 가격에서 최고점 대비 40% 언저리면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해운대입니다. 이 부산인데요. 제가 샘플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해운대인데 보시면 어때요? 고점 찍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 선을 연장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접근하기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여러분. 7억까지 갔다가 지금 4억 5천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3, 7, 21, 한 35%, 30%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분 계산하면 요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요 연장선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대전도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신축 단지를 뽑아봤는데 2019년에 이제 입주한 건데 쭉 쳤다가 21년까지 쳤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12호까지 가는 게 지금 8억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 30%, 35%, 40% 내려왔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접근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전세가가 살짝 오르잖아요. 이렇게 여기 전세가도 여기 보면 올라갔다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요거는 뭐 가짜 거래 같고 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갭이 좀 커졌어요, 이번보다. 그러면 이 갭이 얘가 좀 더 내려오면 여기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때가 이제 어느 정도 매수 여력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높아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 신호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광주 볼까요? 광주도 이 7억까지 찍었던 아파트가 센트럴풀이죠. 이거 좋죠. 전철역에서 멀지도 않고 7억인데 쭉 빠져 이렇습니다. 지금 힘을 쓰고 있지만 약하죠. 왜? 요 갭을 잘 보시면 돼요. 이 갭이 조금 더 내려오거나 전세가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전세가는 지금 이성에서 갈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전세가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비율이 전세가가 가격이 내려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그럼 요거랑 잘 보시면은 이 갭이 요 정도 이렇게 막 붙었을 때 바짝 2배 정도 되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이라고 이거 용인에 있는 건데요. 구성역이 GTX 이제 호재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쫙 쳤다가 12억까지 갔다가 지금 8억, 9억 뭐 요 정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8억 정도 빠지면 이 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7억 5천에서 8억 5천 사이가 바닥인데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저는 가을에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끝까지 안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분여회나 공인중개사 담합이 좀 벌어지는 분위기다 이러면 아마 이 8억 초반대에서 움직일 겁니다. 8억 중반이나 지금 9억에서 10억 가려고 또 힘쓰는데 이 5천만 원 1억이면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갭이 어때요, 여러분? 넓잖아요, 너무. 그죠? 이렇게 갭이 좁게 돼야지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지금 너무 갭이 큽니다. 모든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거 5월 24일인데요. 어제 제가 본 건데, 죄송합니다. 19일인데. 24일 날짜 현재 대출금리 수준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다 4% 넘습니다. 평균금리가. 신용점수가 900점 다 넘는 걸 때, 기본이. 그때 다 4% 넘어요. 많은 것들은 4.5 이렇게 나오고 4.9도 있고요. 600점 이하는 4.9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선이니까 대부분 4.3에서 5 사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제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반은 가입이 가산이 된 거니까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겠죠. 서울 수도권은. 그러나 이제 지방이나 광역시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물론 정책대출 금리는 조금 이거보다 저렴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현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좀 제가 드릴 말씀은 날짜는 요거지만 이 포모포프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보면은 다들 막 쫓아가서 샀었어요. 그리고 뭐 불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장이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분명히 예전하고 틀리죠. 왜냐하면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팔고 사러 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비싸진 거예요. 이거 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요새 상당히 많이 와요. 그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 2, 3, 4월에 서울 토지거래 허가발 펌핑으로 약간 업이 됐어요. 물론 그거 없이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대출 금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3, 4, 5, 6월까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면 9월 정도까지 힘이 셌는데 7월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트레스 DSR하고 전세 대출 보증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때 분명히 좀 빨리 좀 조정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5월 달 거래량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반토막 수준이니까 3월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올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선은 뭐 시장에 큰 영향 없습니다. 물론 공약이 세종시 같은 거 이런 공약은 호재가 되죠. 그러나 이번에는 세종시 공약 외에는 특별한 공약이 없어요. 다 부동산에 민감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예전의 공약들도 리바이벌도 안 하고 그냥 신용만 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되던 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차근차근히 발표하지 않을까,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도 100일 있다가 발표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인수위원회도 있었는데 좀 늦었고, 요번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되던 한 100일 뒤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구체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 이전은 이미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세종시도 잠시 확 올랐다가 지금 또 약간 진정 국면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연휴라고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번 주도 약간 행복하시고, 여러분 지금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7월 달부터 시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그 영상을 갖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요. 그래서 이번 주 다가 행복하시고요. 이번 주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